그럼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 위기를 넘어 기회로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1세션 주제 발표의 제목은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자본시장연구원의 정희철 연구위원님을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자본시장연구원 정희철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20.3%에서 25년 뒤에는 40.1%로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런 연령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대 구조의 변화도 동시에 수반하는데요. 이 출생연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 뒤 세대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작년 기준으로 청년층 그리고 이하 연령대에 해당하는 1990년 이후 출생 세대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그림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전에 출생한 세대에 비해서 최근에 출생한 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자산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경제론에 따르면 개인은 근로기간 동안 자산을 축적하고 이제 고령층이 되면 퇴직 후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자산을 소진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근로소득의 불안정성, 의료비 지출 위험의 확대 등에 따라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의 비중을 크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이러한 이론이 실제로 성립한다면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문의 전체 자산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경제의 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위험 자본의 공급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 구조의 변화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들은 출생 연도에 따라 생애에 걸쳐서 경험하는 경제적 상황, 생애소득, 선호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 부유 패턴의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 구조 변화의 영향 역시 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발표에서는 고령화 그리고 세대 구조의 변화가 가계부문의 자산 규모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그리고 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동인들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이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정책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은 국내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산 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자산, 부동산, 금융자산의 경우 64세 연령대까지 연령대 상승에 따라 증가하다가 이후 65세가 되면 완만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각 자산의 정점 연령대 규모 대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총자산의 구성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34세 이전에는 전월세 보증금과 금융자산이, 그리고 30대 후반부터는 이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 펀드, 채권의 합으로 정의한 자본시장 자산의 경우에는 더 이른 연령대인 40대 후반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완만히 감소하다가 65세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정점 연령대 규모 대비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자산 대비 비율로 보면 마찬가지로 40대 후반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여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 자본시장 자산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연령대별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40대부터 계속해서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에서도 69%의 가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본시장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0세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75세 이상 중에서는 약 2%의 가구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이 고령층의 낮은 자본시장 자산 보유는 아마도 그들의 낮은 자본시장 참여율에 기인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시점의 이제 횡단면 자료를 기준으로 자산 보유의 연령대별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의 연령대별 패턴은 연령대 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차이를 동시에 반영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점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이전에 출생한 세대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생연도에 따라 이 자산 보유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 보유의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연령 효과는 세대 간 차이를 분리한 연령대별 평균 패턴을 의미하며 세대 효과는 반대로 연령대 간 차이를 분리한 세대별 평균 패턴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산 보유에 대한 연령 효과를 보시면 세대 간 차이를 분리한 결과 고령층의 총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축소는 훨씬 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도 정점 연령대 규모의 약 85%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자본시장 자산 보유는 60세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의 보유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보유에 대한 세대 효과를 보시면 연령대 간 차이를 분리한 결과 이 출생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즉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출생한 세대일수록 총자산, 부동산, 금융자산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반면에 자본시장 자산 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의 세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모든 세대에서 세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고령층의 과거 부동산과 예적금 위주의 자산 형성 방식을 그 이후 세대들 역시 답습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률 또는 자본시장 자산 보유 확률을 의미하는 자본시장 참여율에 대한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를 추정해 보았는데요. 연령 효과를 보시면 34세까지는 연령대 상승에 따라 증가하지만 이후 35세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세대 효과를 보시면 출생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자본시장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주식시장 참여율과 펀드시장 참여율 각각에 대해서 세대 효과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출생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즉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출생한 세대일수록 주식시장 참여율은 증가하는 반면 펀드시장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결과는 이전에 출생한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생한 세대들의 ETF를 포함한 주식시장 참여율은 증가했으나 그러나 이 펀드시장 참여율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이처럼 자본시장 참여율에 대한 음의 세대 효과가 이제 관측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된 연령 효과, 세대 효과 추정치와 통계청의 이제 장래 가구 추계수를 활용하여 연령 구조와 세대 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부문 전체의 자산 규모 변화에 대한 예측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자산, 금융자산의 보유 규모는 204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가구수의 감소 그리고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에서의 이들 자산에 대한 높은 보유 규모 그리고 양의 세대 효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본시장 자산의 보유 규모는 2034년을 기점으로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가구의 그 낮은 보유 규모와 더불어 이제 자본시장 참여율에 대한 음의 세대 효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49년의 규모는 2009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 가구의 소득이 이전 연령대에 비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고령 가구의 이러한 높은 자산 보유는 즉 이제 자산을 유지하려는 성향은 그들의 소비 축소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과 소비에 대한 연령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이제 우리나라 평균적인 고령 가구는 소득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소비를 더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비 축소가 적정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 모형을 사용하여 각 고령 가구의 적정 소비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소비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정 소비에 비해서 실제 소비를 19%가 넘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 고령 가구가 설문으로 응답한 은퇴 후 최후 생활비 또는 적정 생활비와 비교한 경우 감소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령 가구 중 상당수가 적정 소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상소득이 적정 소비를 대체할 수 없는 고령 가구의 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29%에서 65%까지 연령대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연금, 재산,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모든 연령대에서 76%를 넘는 가구가 적정 소비를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결과는 고령 가구가 소득만으로 적정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가구의 자산 적정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 각 고령 가구의 자산의 연금화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적정 소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융자산의 연금화 가치가 적정 소비를 대체할 수 없는 고령 가구의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76%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주거자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모두 연금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은 약 30%로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고령 가구가 이제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적정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물자산의 연금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고령화 및 세대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부문 전체의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는 향후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낮은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그리고 자본시장 참여율에 대한 음의 세대 효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경제의 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위험 자본의 공급이 향후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가계부문의 총자산 보유 규모 축소 가능성은 한동안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고령층의 강한 부동산 보유 성향, 소비 축소, 그리고 삶의 질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마냥 바람직한 결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고령 가구는 적정 소비에 비해서 소비를 크게 줄여 자산 보유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경제 활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적정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 이제 대부분의 고령 가구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령 가구의 소비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 주거 자산의 연금화가 필요함을 분석 결과는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고령층이 될 현재의 청년, 중년 세대들이 충분한 퇴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그 세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이와 별도로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시 연금 계좌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고령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 연금화가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주택연금 제도의 활용도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적금에 편중된 고령층 금융자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자산 계층별로 금융투자 자산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노력이 국내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참여 증진 그리고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충분한 위험 프리미엄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 그리고 국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에 대해 좋은 발표해 주신 정희철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1세션 좌장 토론 그리고 발표자분들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세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본 토론의 진행은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종화입니다. 오늘 지금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이 인구구조 변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아주 간결하게 잘 발표를 해주시고 또 특히 지금 이 고령층과 또 지금 청장년 세대를 위해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이제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고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고령층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 회의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앞으로 특히 2050년까지를 볼 때 과연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지, 금리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금융산업 자체도 어떤 변화를 겪을지 또 앞에 뒤에 두 세션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합적인 이제 불확실성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지금부터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회의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토론을 발표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토론을 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고령층은 아니신 것 같고 저만 고령층으로 그냥 사회를 보라고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은 네 분이 일단 이제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분 이내로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토론에 따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발표자 토론자 또 여러분이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 순서에 있는 대로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하실 분은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인구변화 대응 연구센터장이십니다. 예, 토론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 송민기입니다. 오늘 토론 준비하면서 위기를 넘어서 기회로라는 이 세션 제목이 참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를 넘어야지 저희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건데 특히 이제 위기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네 분이어서 최대한 이제 중복되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만성적인 형태의 위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기는 이제 급성의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급성 위기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영국의 LDI 크라이시스가 2022년에 있었는데 위기는 이제 대체로 일반적으로 해서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어떤 촉발 요인이 방아쇠를 당겨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트러스 총리의 이제 감세안이 촉발 요인이었는데 그 기저에 누적된 취약성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금리가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퇴직연금의 레버리지나 파생상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모두 인구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이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영국 정부가 사후조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로서는 그거를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로 그 많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들이 새로운 가입자나 추가 적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미래의 라이어빌리티를 맞춰주는 걸 목표로 운용을 하는 그런 빠듯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최소한 몇 년 전, 어쩌면 이제 훨씬 전에도 있었을 건데 사전 경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 퍼블릭 헬스 분야에서 이제 업스트림 띵킹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다운스트림에서 치료를 아무리 해봤자 업스트림 쪽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제 명확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장에 이제 당면 과제에만 몰입하는 그런 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런 아무리 핑계가 다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업스트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적게 든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또 좀 관심 있게 볼 사례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가 자산 불평등이나 소득 불평등을 수반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경제적 불평등은 에퀴티 프리미엄을 낮추고 또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풍부할 것인가와도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부문의 역할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불평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금융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계층이 두껍게 유지가 돼야지만 금융 부분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미국 사례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노동 공급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2021년에 MIT의 아우터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이 미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잡 퀀티티가 아니고 퀄리티 문제고, 이 워커 바게닝 파워가 높아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서 오히려 굿뉴스라는 건데요. 원래는 뭐 기사에는 저런 사진은 없는데 저 아우터의 해맑은 표정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우터 본인이 직접 후속 연구도 진행을 해서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임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진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양적으로 과거에 한 40년간 벌어진 임금 격차의 3분의 1 정도가 순식간에 좁혀질 정도로 유의미한 변화였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긴 합니다만, 그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 흐름을 과연 되돌리는 게 가능할까, 이런 회의적인 의문이 들 때 저희가 이제 참고해 볼 만한 유용한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민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이 빠르게 미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레저베이션 웨이지가 낮은 외국인 노동력 공급, 그게 충격으로 급감했던 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 공급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 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노동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워커 바게닝 파워가 개선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나, 또 나아가서 금융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계층이 두텁게 유지될 수 있고 금융의 발전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은 조은하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은하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이제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작년 말에 이제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한 이후로 지금 인구도 계속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권역별로는 벌써 2015년부터 뭐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와 뭐 인구 감소 이런 문제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제 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5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68% 정도 된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가 이제 지속되면 경제가 둔화되고 또 고령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가계는 소득이 줄고 소비 여력도 감소하게 되면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책 당국의 노력과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 공조로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 충격에 가계가 더욱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층이 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과거에 경제가 이제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형성했던 세대들인데요. 이 과정에서 또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고령층이 된 이후에도, 은퇴 이후에도 아직 그 대출을 축소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처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을 축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주거 환경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녀들과의 관계, 뭐 세금 문제, 뭐 심리적 거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이 있는 가계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이 부족해서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소득을 줄여서 자산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도 맞겠지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인데 좀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비가 이제 급격히 축소가 되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높은 가계 부채는 대출을 통한 이제 주택 구입과 관련이 깊은데요. 이제 가계는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면 어쨌거나 가격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과감하게 대출을 받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과거 세대의 이제 부동산 위주 자산 형성을 최근 출생 세대에서도 답습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은 그게 맞는 모형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측면에서도 담보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출을 또 늘려왔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인구 감소로 이제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이제 약한 고령층 차주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지금 크고 금융기관도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의 역할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가계가 이제 과거에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을 확대하도록 돕는 기능을 주로 해왔다면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자산의 연금화, 부동 자산의 유동화 같은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과 소득을 평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론자는 강성호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의 강성호입니다. 정유칠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구구조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 10년 전, 뭐 더 멀리 가보면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고령화율 추계는 한 27년, 8년 정도에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5년 12월에 1,000만 명을 넘으면서 고령률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이미 도래됐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고령화가 어떤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를 이제 유발시키고 또한 여기서는 이제 세대 구조까지 이제 분해해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에 대해서 좀 심화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21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꺾어집니다. 꺾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대체해가는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구 자산 형태를 보면 가구 자산이 이제 가장 많은 연령이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60대 초반에서 75세 이상에 가더라도 대부분 한 50% 정도가 이제 자산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우리 박사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는 여기서 실은 자산을 좀 더 충분하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유동성 문제는 30대 후반부터 이제 발생을 해서 계속 이제 축적시키면서 이제 60대 초반에 그 피크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도 충분한 어떤 자산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이것을 이제 유동화를 해서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부각한 것 같습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재미있는 어떤 요소들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보면서 좀 의아스러웠던 거는 세대 효과가 왜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모든 세대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게 마이너스라면 이제 부채를 의미하는 것일까? 안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름대로 어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연령 효과로 이제 몰려버린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대부분 어떤 연령 효과에 따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어떤 모델 같은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 전후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비가 급감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60세 전후로 해가지고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퇴직하면서 이제 소득은 급감하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이제 평탄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생각일 텐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모델링으로 한 어떤 연령 효과에 따른 어떤 결과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던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의 어떤 분석이기 때문에 가구 내 젊은 가구원의 효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정 소득 관련해서 적정 소비를 충당하는 소득과 자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적정 소비를 충당하는 요소로 소득과 자산의 유동화를 어떤 비율을 두고 해야 되는데 각각 매칭이 하다 보니까 소득만으로 봤을 때는 적정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산만으로 봤을 때는 또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소득과 자산의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던 해서 적정 소비를 평가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를 보면서 이제 시사점으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이 세대는 지금 과거의 어떤 세대하고 좀 같은 고령으로 되지만 세대가 달라질 수 있다. 소위 MZ 세대가 고령화되면 이 투자 성향이 이제 변화하는데 변할 수 있는데 고령층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 모델에 좀 반영이 됐는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어떤 노소득 보장 제고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활성화, 부동산 유동화, 그리고 자본시장이 실은 어떻게 보면 불신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는 어떤 건전성 제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세 분 다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아주 뭐 참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토론자는 고재현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예, 토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금융연구원의 고재현이라고 합니다. 발제자께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를 구분하여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대와 연령의 효과는 고령 세대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연령이 특정한 그룹을 식별하는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생애주기적인 관점의 고령층을 논의할 때는 연령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작지만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짙은 남색이 우리나라 가구의 빈곤율인데요. 전체 인구의 회색은
고령층의 빈곤율입니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에 비해서 10년간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빈곤율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제 공적연금의 납입 기간이 길었던 은퇴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증가하는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사실상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한 효과도 큽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고령층 인구를 65세에서 69세, 70에서 74세, 75세에서 79세, 80세 이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보시면 연령 증가에 따른 빈곤율의 증가는 고령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상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당 부분의 고령층의 빈곤율의 개선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연소 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개선의 효과가 상당히 있고 이게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향후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한 고령층의 빈곤율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이게 상당히 이 자체로 논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고령층을 얘기할 때 과연 생애주기적으로 자산을 소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통상의 모델에서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시작점으로부터 건강수명과 기대여명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실상 1차 베이비 부머의 70세 진입은 올해부터입니다. 70세 진입의 의미는 제가 오른쪽에 해놨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고령층의 실질 은퇴 연령은 72세입니다. 그리고 노실태 조사에 따를 때 스스로 고령층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도 72세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 연령도 72세입니다. 즉 고령화에 따라서 다수의 고령층이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는 기회이자 또 위협의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산을 처분할 연령에 도달한 다수의 고령층이 과연 주택 자산을 처분할 것인가? 주택의 보유에 대한 인식의 연령대별로 보면 사실상 경기 변동에 따라서 청장년층은 주택을 보유하겠다는 인식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되게 크게 변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령층은 연령이 증가함에도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주택 시장의 기대가 변화할 정도의 큰 조정이 없다 그러면 주택 자산의 유지의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적으로 대규모의 주택 자산을 처분할 시점에 이른 고령층 인구가 증가해서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건 1차적인 차원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고령층이 원하는 게 주택 자산을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필요한 금융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주택 자산 연계 금융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본 그동안의 많은 회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는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부 전문가이셔가지고 발표자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정책 과제로 얘기하셨던 그 퇴직 자산을 축적하는 문제나 부동산 연금화 문제, 고령층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서 고령층의 금융 자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질문 중에는 이제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를 구별하는 이 방식이 이게 이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실 건 아니지만 나를 믿으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이걸 봐도 되느냐, 특히 지금 젊은 세대가 고령층이 될 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상당히 달라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자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건데 30년 후에 고령층이 어떤 사람일지를 우리가 사실 짐작하는 거는 지금 자료로는 참 힘든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나온 문제를 잠깐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토론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보건연구원 강성호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포인트들 몇 개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대 효과가 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기술적인 거에 디테일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더미 변수 해규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기준 그룹을 어떤 거를 설정하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방향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그 연령대를 혹은 어떤 세대를 어떤 세대를 기준 그룹으로 설정하더라도 이제 출생 연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세대 효과는 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1990년 이후 세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세대 효과가 높은 세대 대비 그 이전 세대들의 그 상대적인 세대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 실제로 마이너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 효과나 세대 효과 이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가 새로 개발한 방법론은 아니고, 이제 그 학문 연구에서, 미국의 학문 연구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방법을 한국에서 적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더 좋은 방법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학계에서 공인되었던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고령층이 되면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소비는 평탄화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생애 주기 가설 경제 이론에 따르면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외 연구들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패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생각보다 고령 가구에서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많은 고령 가구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예측하는 것에 비해 소득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근데 소비는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단위의 분석을 제가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젊은 가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이제 데이터 문제로 인해 분석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그 가구 자산 데이터는 가구 단위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또 가구원 단위로 분해하려면 그 어떤 이론적인 모형이나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가구 단위 분석만 수행하고요. 그 네 번째로 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해서 적정성을 이제 평가해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의를 단순하기 위해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만, 둘 다 모두 고려해서 이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득과 그 자산 분위기가 높은 가구들에서는 적정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가구가 적을 테지만, 낮은 분위기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논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또 나중에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이제 거시경제적 환경이 바뀌면 이제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가용한 데이터만으로는 당연히 미래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를 그래서 정교하게 분석하려면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구조적 모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고 이제 반사실적 실험 같은 방법론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향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QR 코드 이용해서 올려주시고요. 그 조은하 팀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아까 이제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자세히 말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고령층의 부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으니까 네.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을 받는다든가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주택임금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됐을 때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고령층 부채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대출 차주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고령층 차주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많아지기 때문인 요인이 일단 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받으셨던 대출을 그대로 이제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이 좀 많은데요. 그거를 이제 줄이지 못하고 계속 가져오시는 게 문제고요. 근데 이제
은퇴 전에는 어쨌거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주택담보대출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그 자산이 있더라도 소비 여력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대출을 못 갚을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대출해줬던 자산이 부실화되는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그 기존설의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실 때 지금 그리고 오늘 이 주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데 거기와 관련된 뭐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고령화 시대에 그럼 정말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가장 유망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뭐 자본시장만 얘기했는데 사실 금융시장 전체로 봐서 어떤 것이 정말 이제 금융산업에 와서는 중요한 문제냐 이런 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하실 수 있는지 또 한번 예,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뭐 말씀하실래요? 예, 뭐 제가 예, 간략하게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보험연구원에서도 오셨지만 이제 고령층으로 대상으로 한 그런 금융 서비스가 연령별로 이제 특화돼서 금융 서비스를 특화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뭔가 요양 보험이라든가 그 간병 서비스 이런 거 관련돼서도 지금 금융적인 측면이랑 결합을 해서 수요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충분히 그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이제 그거를 구조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또 로드맵도 발표를 하고 계신데요. 예,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고령층 인구가 비중이 커지고 거기서 이제 수요되는 그런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거를 이제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젊은 그 세대에서는 나중 세션에서 이제 또 발표가 되겠지만 이제 기술 발전하고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고용 형태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유연한 고용 형태에 맞춰서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근로소득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신용을 평가를 하고 대출을 하고 신용을 창출하고 그로부터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강성우 위원님 그 보험과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에 관해서 동의하시는지 예. 중유망한 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뭐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 고령 시장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뭐 어떤 시장일까? 고령을 대상으로 한 시장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의료, 요양 그리고 뭐 IT를 실은 개발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활용은 이 소비층이 될 노인층이 이제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시장이 넓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시장 개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신구의 산업의 어떤 자연스럽게 연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고재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미래의 그 고령층은 지금 고령층과는 이제 자산 운용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관해서 잠깐만 약간 말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지금의 기조는 이제 금융과 주택은 사실상 상당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금융산업에서 임대산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고령화와 연계돼서 그런 관점의 수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사실 그 잠깐 뭐 주택연금에서 신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택의 상속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신탁형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절반 이상이 신탁형을 선택하셨거든요. 즉 새로 맞이하는 고령층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세대와는 좀
다르고 그리고 고령층의 주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계 활용을 한다 그러면 금융과 주택 산업의 연계성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발표하신 분께서 이제 좋은 정책 과제를 내셨는데 여기 원장님도 계시니까 원장님 저쪽 자본시장 연구원이시구나. 금융연구원은 아니지만은 이 앞으로 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하셔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회의하면은 이제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가시화가 되려면은 정책으로 가는 과정은 또 굉장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또 계속 화두를 잡아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중들께서 또 의견 또 보내주시고 또 뒤에 보내신 분인데 시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걸 못 읽어드렸고요. 예,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토론해주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너무 멋진 진행해주신 이종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3시 40분에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